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돈 책의 저자이신 안계환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역사를 참 좋아해가지고요. 저 흥미롭게 이 책을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인간의 역사는 돈을 향한 탐욕이 만들어낸 스토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공감이 되던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도 집에 책을 낸 다음에 저희 딸내미한테 책 제목을 보여줬더니 인간의 역사가 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세계사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뭔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렇죠. 이웃 나라를 정복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들 역사가들은 책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사 시간에는 아 이런 우리 왕이 돈 때문에 어디를 정복했다 이렇게 절대 말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속마음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그 전쟁의 결과물들을 보면 돈 때문에 움직였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재밌게 읽으시라고 책을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역사, 거기에 왜 돈이 결부가 돼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향한 그 욕심이 그러한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씩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그 마라톤의 기원이 나오는 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 이건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쟁은 보통 군인이 싸우고 군인들의 전쟁,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 나라의 국력 또는 이제 경제력이 사실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전투에서도 보면 그리스군이 한 6천 명, 그다음에 뭐 페르시아군이 뭐 3만 명에서 6만 명,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최대로 보면 10배, 뭐 5배, 10배 이렇게 사이죠. 그러면 어떻게 6천 명인 군사를 가지고 6만 명인 페르시아군을 이겼는가라고 보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이 무기나 아니면 갑옷 이런 게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적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무기가 또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아테네의 근처에 그 라우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은광이 대규모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갑옷, 뭐 창, 방패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비가 있어야 전쟁에서 싸울 군수품? 예, 네. 이런 것들, 식량, 네. 이게 있어야 이제 전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군인들의 용맹함만 가지고는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이 그리스 시대부터 예, 이러한 것들이 예, 일어났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파르테논 신전 뭐 워낙 유명한 신전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돈하고 어떻게 결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그리스하고 아테네, 뭐 파르테논 신전을 되게 좋아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역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세계사 역사 교과서에는 아테네와 파르테논 신전을 되게 아름답게 그려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로 영국인들이, 독일인들이 자기네 역사를 기록했고 그것을 우리는 일본 사람들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많은 유럽인들이 오거든요. 근데 뭐 아름답고 좋은 유물인 건 분명한데 거기에도 슬픈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파르테논 신전은 그럼 누구 돈을 지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아테네 사람들의 세금으로 지었다라고 추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그 델로스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300여의 도시 국가들이 뭉쳐서 한 40여 년간 델로스 동맹을 했거든요. 원래는 페르시아군을 막아내기 위해 동맹을 만들었는데 그럼 막아내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테네가 돈을 도시로부터 계속 모았죠. 그래서 공동기금을 원래 델로스 섬에 뒀어요.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됐는데 그 공동기금을 아테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로 옮기고 그 돈을 가지고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요. 말하자면 자기네 도시의 시민들의 세금으로 갖고 진 게 아니고 각 도시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방위비라고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파르테논 신전을 짓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신이 도와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 아테네 거지 각 도시
공동권 아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거. 아, 이때 그러면 그 델루이 델로스 동맹. 델로스 동맹. 네. 동맹. 이게 우리 그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이해서 그 싸우잖아요. 아테네 그 왕이. 네. 그 이후 그 왕이 죽으면서 그다음에 그리스 그 동맹이 맺어지면서 페르시아군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쟁. 그렇죠. 그때 맺어진 동맹인가요? 그렇죠.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그 300을 그 사람들이 싸움을 통해서 해서 아테네가 나중에 살라미사에서 승리를 하죠. 네. 승리하고 페르시아군이 물러가 나요. 근데 물러나도 언제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테네를 중심해서 한 300여 개 도시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델로스 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방위 목적으로 만들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군은 이제 공격할 기미가 별로 안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각 도시들은 그게 그 도시의 세수의 한 10% 정도를 냈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왜 이 돈 가지고 아테네가 지가 다 쓰고 파르테논 신전 아주 멋있게 짓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세금 내기 싫죠. 그럴 거 아니야. 30년쯤 지나니까 적국의 위험도 없는데 우리는 왜 매년 그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네.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테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저항하는 도시를 아주 완전히 말살을 시키죠. 아,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그 페르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해서만 공동 그 연맹인데 국방비를 동맹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조공처럼 생각한 그렇죠. 거예요. 예, 아테네의 부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전쟁을 벌이고. 그걸 반항한 도시들을 가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파괴를 해버리죠. 예. 그런 경우가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공동기금이라고 모아놓고 사실은 그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인 신전을 지은 거죠. 그렇군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아름답게 그 역사를 배우거든요. 되게 아테네라는 나라는 되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시민의식이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만 배우지만 실제로는 거기 핍박당하던 피해를 당하던 많은 도시들의 피와 땀을 거기 걷어가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하긴 뭐 강대국이 잘 사는 데에는 또 그 뒷받침해주는 노예들이 적국에서 뭐죠? 그 데려온 노예가 됐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그 받침되는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핍박받은 나라들은 뺏기는 거고. 거기 파르테논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일했던 노예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말하자면 그 반항했던 도시들 출신도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향한 욕심들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멸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그 아테네에 이제 이어서서 그게 한 40년 동안 평화를 이어지다가 결국은 도시들이 난 세금 못 내겠다고 반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군데가 그래서 아테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파괴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도시가 이제 그 동맹에 떨어져 나가겠다고 할 때 그러면 아테네 군병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스파르타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아테네가 지금 또 쳐들어올 건데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해가지고 터진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네. 네, 페르시아 전쟁 다음에 있었던 펠로폰네소 전쟁이 그거예요. 그것도 한 30년간 있었던 전쟁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 동맹과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이제 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가 또 욕심을 부려요. 초기에 또 승리를 거두고 하니까 계속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쳐들어가요. 되게 먼 거리인데 5만 명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가거든요. 한 3년 동안 싸우다가 거기서 시민 5만 명이 아주 몰살을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테네가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는 했으나 자기도 거기서 돈이 엄청 들어가고 희생이 컸던 거죠. 사실은 아테네는 그 시칠리아의 그 시라쿠사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시라쿠사가 되게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도시를 공략해서 저기를 함락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약탈물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테네 지도자였던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잘생기고 말 잘하고 연설 잘하고 부자였던 사람이 시민들 막 선동을 했어요. 저기 가면 엄청난 전리품이 있다. 저기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반대자도 많았는데 억지로 끌고 가죠. 결국은 거기에 5만 명 갔던 사람들도 어떤 그냥 종속된 군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다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가서 이기면 엄청난 약탈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가죠. 결국 가서 다 죽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테네 몰락이 계속 이어지죠. 하긴 뭐 자기네 정예군도 거기서 많이 희생됐을 테니까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이 노예 제도가 이제 과거 고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중세 시대라고 봐야 돼. 중세는 아니고 그 이전인데. 고대라고 얘기하나요? 네. 고대 시대, 뭐 중세 시대까지 중세도.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게 그 부자들을 위한 어떤 그 기본 받침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근데 이 로마가 노예 해방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고대를 다른 말로 노예제 사회라고 흔히 불러요. 고대 경제를 뒷받침한 주축 중에 하나가 노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이제 보통 잡아다가 일을 많이 시키는데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들이 대부분 전쟁포로였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면 계속 노예인 거죠. 죽어도 노예고 그 자식들도 계속 노예였는데 로마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민들은 경제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장사 이런 걸 안 하고 그 장사를 누굴 시키냐면 노예들을 시켜요. 똘똘한 노예들을. 그래서 말하자면 그 장사를 잘하는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면 해방을 시켜요. 더 자유롭게 하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 쪽에서 잡아온 좀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사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설학원 원장들이 다 그리스 출신 노예들이었어요. 신부는 노예인데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하다 보면 노예를 해방도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모두 해방시킨 건 아니고요. 그 검투사 영화 글래디에이터 거기도 보니까 네. 이렇게 검투사로서 오랫동안 이기고 뭐 승리하고 하면 뭐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드물죠. 거기서 끝까지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간다는 건 그 노예 주인한테 꽤 돈을 많이 벌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쁨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예 해방이라는 거는 결국 내 재산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엄청난 재산이죠. 비싼 돈 주고 사서 또 그거를 또 다 먹여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노예가 죽으면 손해가 크죠. 네. 알렉산드로는 동쪽으로 떠났을까? 왜? 이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알렉산드로스. 예.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로스인가요? 네, 원래 그리스 말로는 알렉산드로스죠. 우리는 그냥 알렉산더 영어로 하면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페르시아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어떤 원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나 보죠?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 대왕이라고 붙인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알렉산더죠. 뒤에 또 서유럽을 이렇게 좀 만든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럼 알렉산드로스 입장에서 전쟁을 나가야 돼요. 왜 전쟁을 나가야 되냐면, 사실은 그리스 지역에는 이런 자원이 별로 없어요.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땅이 척박하고요. 농사도 잘 안 돼요. 우리 밀농사도 잘 안 되고, 기껏 나는 게 올리브나 포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밀 같은 것도 수입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기본이 뭐냐면 약탈 경제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전리품을 얻어오지 않으면 나라가 잘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알렉산더 입장도 마찬가지죠. 아버지한테 권력을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되게 그리스 시대도 암울한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는 시대. 젊은이들의 직장이 제일 좋은 건 전쟁터거든요. 그럼 전쟁터를 만들어야 돼. 어디로 가느냐? 돈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럼 알렉스 입장에서 그럼 북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가느냐? 어디로 가시겠어요? 가장 돈이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 후대 역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알렉산드로스가 만약에 서쪽으로 갔다면, 서쪽이 어디냐면 로마거든요. 네, 로마는 그때 아주 조그만, 아주 부족 국가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세기에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서쪽으로 왔다면 로마가 지금처럼 되지 않았겠네? 이런 말도 썼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웃기는 말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서쪽으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얻을 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왜 동쪽으로 갔냐? 동쪽에 먹을 떡이 많으니까. 전리품이 많은 곳이니까. 페르시아가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잖아요. 최강대국.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 역시 조공을 받던가 약탈해오던가 자체적인 어떤 그런 나라의 국부가 한참 많이 쌓여있던.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이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그 안에. 네, 그 안에 민족들이 황제한테 계속
뭐 세금 같은 걸 많이 내니까 황제는 엄청난 부자죠. 땅도 크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돈이네요, 돈. 지금으로 치면 터키에서 이란, 이집트까지 하나의 대제국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예요. 이 콜로세움도 보니까 그 유대 전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워낙 유명한 장소긴 한데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하면 되게 호기심이 있으실 거예요. 이 로마에 가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콜로세움인데, 자, 그럼 콜로세움을 우리 같으면 황제가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황제가 국가 자금으로 지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오늘날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날에 무슨 공공건축물을 지은다면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지었을 것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로마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작아요. 국가 공공기금이 적고 공무원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럼 운영하냐? 다 황제네들이 귀족들이 돈을 내서 건물을 짓는 게 기본적인 문화예요. 그러면 콜로세움은 그럼 무슨 돈을 지었느냐? 저는 항상 건물이 있으면 저거 무슨 돈으로 지은 거냐를 봐요. 근데 동양은 간단해요. 그냥 궁궐은 황제가 지으면 돼요. 모든 국가의 부는 황제 내지 왕 거니까. 조선은 모든 게 조선 왕 거거든요. 국민 건 하나도 없고 왕반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데, 서양은 그러면 국가가 약해요. 그 대신 각각 개인들이 강하죠. 귀족들. 예.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경우에는 그 베스파시아노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시민들한테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콜로세움을 세우죠. 근데 그 베스파시아노스 황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등장해서 갑자기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신분이 기사계급이라 그래서 귀족 계급 중에 좀 낮은 뭐 그런 수준이었어요. 황제가 될 만한 수준이 못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네로 황제 다음이 베스파시아노스거든요. 그러니까 네로가 갑자기 죽고 막 혼란기 있다가 그 유대 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유대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황제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황제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황제로 떠받들어지지 않는 거죠. 출신 성분이 좀 약했군요. 네, 이 출신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출신 성분이 높으면 그냥 어떻게 안 해도 다 우러러 봐요. 아, 당신은 왕이요, 당신은 황제요, 권력자라고 보는데, 출신 성분이 낮으면 이렇게 내려다봐요. 저 사람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사람인데 갑자기 왕이 됐다고 그 소리 치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제일 좋은 건 시민들한테 뭔가 주는 거죠. 제일 좋은 게 건축물이에요. 저도 예전에 무슨 로마에 대한 무슨 책을 읽었는데, 네. 보니까는 로마는 장군들이 돼가지고 외국에 정벌 전쟁을 나가고 거기서 약탈해온 거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딴 어떤 그 건물을 짓죠. 예, 로마 시민에게 바치는 게 최고의 영예라고. 그렇죠.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왜 하냐면, 그래야지 시민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인기를 올리기 위해. 네. 그게 로마의 기본적인 어떤 국가 통치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장군들이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가의 건축물을 세우는, 그 다음에 뭐 도로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민을 방식이었어요.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뭔가를 내놔야 되는 내놓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눈에 보이는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건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사실 그게 원래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권력을 어떻게 얻냐면, 시민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거기다가 씀으로써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면 그냥 순수하게 내가 뭔가 공공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로서 내 거를 뭔가 공공을 위해 내놓는 어떤 뭐라 그러나 포장된 그런 좋은 거라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선의 의지로 했다고 우리가 배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네요. 권력을 얻기 위한. 권력. 최종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절대 권력자가 잘 없어요. 잘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항상 이 부를 시민들한테 희사함으로써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 시민들의 지지가 모여지면 하나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권력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꾸 뭐 집정관이 되건 뭐 하여튼 지도자가 되면서 왕이 되건. 특히 전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정복을 해서 거기 있는 그 부를 뺏어오고 거기 있는 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팔고 거기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건축물들을 많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로도 닦고, 그
콜로세움도 세우고 수로교 같은 거 세우고 했던 거죠.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 세금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건 언제부터입니까? 세금을 내기 시작한 건 기독교가, 물론 로마 시대도 세금이 있었어요. 인두세 같은 게 네네. 있는데, 세금이 적어요. 한 10%. 항상 10%였어요. 내가 버는 수입에 네. 수입의 10%. 부가세가 거기서 나온 거지. 아니, 부가세는 별도고. 부가세는 부가세. 상품에 붙는 거잖아요. 그건 네. 관세죠. 그러니까 그건 관세고. 우리 보통 10% 이렇게 내잖아요. 네. 비율이 같아가지고. 그거 달라요. 아니, 우리가 10%고, 유럽은 20%가 넘어요. 그래요? 유럽은 25% 그래요. 일본은 뭐 8%, 미국은 뭐 주마다 다른데 10%가 안 돼요. 하여튼 자기가 버는 그건 판매세라고 하는 거고, 부가세. 수입의 10%를 네. 자기 소득의 10%를 내는 게 기본적으로 서양의 세금 체계예요. 그게 교회의 11조로 변했죠. 자연스럽게. 그렇군요. 네, 늘 10%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럼 이건 그 기독교 시대부터 내기 시작한 건가요? 로마 시대부터 그 세금은 항상 로마 시대부터.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 자연스럽게 있었죠.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을 보신 분들은 마테오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물론 마태복음을 마태가 쓴 건 아닌데 예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죠. 그 마태의 직업이 원래 세리였어요. 근데 세리는 로마의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고 세금 징수 회사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회사한테 하청을 줬어요. 니네가 네 지역은 걷어라.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띄고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그 세리업자로 활동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 마태 같은 사람이 인기가 없죠. 세금을 거들어 다니까. 또 거기서 수수료를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뭔가 세무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막 안 좋은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더군다나 로마의 그 하청업자이기 때문에 로마 관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열을 짜는 듯한 고열을 짜는, 막 그쵸.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콜로세움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콜로세움이 그 당시에 베스파시아노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전쟁을 마치면서 그러니까 유대를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함락하고 거기 있던 재물들을 전부 끌어와요. 거기다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유대인을 한 10만 명을 노예로 잡아와요. 그래서 5만 명은 팔아서 돈을 만들고 5만 명은 그 콜로세움에 노동자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콜로세움 세우죠. 그런데 그러한 강했던 로마, 사실 로마가 한 1000년 통치했죠? 서로마는 1000년. 그것도 서로마? 잘 봐야 돼요. 네, 서로마는 1000년이고요. 동로마까지 하면 2000년. 그래요? 네, 흔히 유럽인들은 자꾸 로마는 서로마만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네 영토는 서로마니까. 근데 동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도 1000년 더 갑니다. 그럼 하여튼 이 서로마 기준으로 보면 1000년간의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망한 이유가 요즘 우리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돈을 많이 찍어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죠.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면 황제들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싶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지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동전을 찍어내는데, 금화, 은화를 찍어내는데, 네, 은화를 발행을 하면, 그 액면 가격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실제 가치가 같아야 이게 되는데, 이게 다르면, 그거를 뭐, 실제 은의 가치가 높으면 은화를 녹여가지고 은으로 팔아먹을 거고, 가치가 낮으면 거기에 이제 할인해서 통용이 되겠죠. 근데 그걸 은화를 만들려면 또 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나중 되면 이 은광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나올 데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반기로 가면 전쟁 능력도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약탈물을 가져야 되는데 약탈도 못 해오지. 안에 은광도 없지. 그럼 부가 어디서 생겨요? 세금도 높지가 않거든요. 세율도 10%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것도 이유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마는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동로마도 멸망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세금 내지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인프레가 생겨서 로마가 멸망했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러면 동로마가 멸망을 했어야죠. 동시에 멸망을 했어야죠. 동로마도 같은 뭐 은화를 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들의 해석이 저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가가 아니지만 정책이 좀 틀린 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또 간단해요. 서로마는 그때 멸망을 하고 서기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1000년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마와 동로마의 경제력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간단하다 이것도.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서로마와 동로마 경계가 어디냐면 지금 발칸반도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탈리아 서쪽은 전부 서로마고 이탈리아 동쪽은 동로마예요. 근데
당시에도 서로마는 되게 비난한 지역이고요. 동로마는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로마시 자체도 식량이 자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식량 어디서 가져오냐면 시칠리아하고 이집트에서 식량을 수입해와야만 로마시가 살 수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돌아갔는데 네.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딱 경계를 딱 나눈 다음에 각자 살아라 하니까 동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뒤에 더 번성을 합니다. 서로마하고 분리된 이후에. 근데 서로마는 분리된 이후에 한 100년 만에 멸망을 하죠. 왜냐하면 동로마에서 계속 이 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경제를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니까 결국 자체 식량 공급도 안 되지. 그 다음에 전쟁터에 군인들한테 먹여 살려줘야 되는데 군인 월급 줘야 되고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게르만족이 내려와서 멸망을 했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그렇게 됐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럼 동로마에는 게르만족이 공격 안 했냐? 똑같이 했죠. 근데 동로마는 경제력이 부강했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낸 거고, 서로마는 돈이 없으니까 못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 사기 높여줄 수 있는 월급도 빵빵하게 팍 그렇죠. 주고 네. 무기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무기도 좋은 걸로 주고 의복도 좋은 걸로 주고 해야 되는데, 서로마는 점차적으로 경제력이 약해지니까 그걸 안 되는 거죠. 그럼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이 도망가죠. 또 거기에 게르만족 출신 병사들도 많았거든요. 지금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지역에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게르만족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국경을 막고 있던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국경이 자연스럽게 열리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서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력 때문이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이 약하니까 오죽하면은 은화에다가 막 동을 섞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화에 은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말도 있죠. 그 돈을 계속 그 나라의 후반기에 가면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가 많이 생기고 결국은 경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군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도 쉽진 않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이제 지금 그리스, 네, 그다음에 로마까지 로마로 이어지는 이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를 이제 좀 살펴본 건데 예. 결국 모든 것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또 나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네, 돈이 없으니까. 돈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나라가 안 망하죠. 네. 하여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런 걸 한번 알아볼 네. 수 있었네요. 네. 네.